저 키클러스는 계산만 할 줄 알지. 볼테, 자네가 한 수 지도해주게. 프리드리히 대왕은 오일러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러스라고 놀려대곤 했지만 사실 수포자였던 왕이 열폭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에스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수업은 두 눈을 잃고도 수학사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수학자 오일러 일대기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베르누이 패밀리, 바젤 문제와 리만 가설, 괴니스베르크의 다리, 계몽군주 전성시대, 수학의 모차르토벤, 오페라 옴니아.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레온하르트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1707년 스위스 바젤에서 갈뱅교 목사였던 폴 오일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도 목사였기에 오일러의 꿈은 그냥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꼬마 오일러가 웬만한 시와 연설문쯤은 줄줄 외우고 10자리 이상의 암산쯤은 가뿐히 하는 천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지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수학자 요한 베르누이에게 오일러를 데리고 갑니다. 베르누이라니! 베르누이 가문은 3대에 걸쳐 8명의 월클 수학자를 배출해낸 이과계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세 분이 야이오다, 야곱 베르누이와 그의 동생 요한 베르누이, 그리고 요한의 아들 다니엘 베르누이였는데 꼬마 오일러의 눈앞에 로피탈 정리를 만든 당대 최고의 거장 요한 베르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 녀석 봐라. 하나를 알려줬는데 10개를 알아버리네. 잘 키우면 뉴턴이 되겠어. 베르누이는 오일러의 천재성에 푹 빠져버립니다. 이후 오일러는 13살의 나이에 요한 베르누이 교수가 재직 중인 바젤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학을 전공합니다. 하지만 요한 베르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일러를 불러 수학 질문을 받아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맞질문하는 사이가 됩니다. 나는 해석학의 기초만 가르쳤을 뿐인데 오일러는 최고 수준으로 진화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오일러가 목사가 되길 원했고 이에 요한 베르누이는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합니다. 아버님, 목사라뇨. 오일러는 수학의 역사를 바꿀 제목입니다. 아버지는 존경하는 베르누이 교수의 뜻을 받아들였고 오일러도 기쁜 마음으로 수학 공부를 스타트합니다. 16세의 오일러, 한국으로 따지면 중3이나 고1 나이에 데카르트와 뉴턴의 철학을 비교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 획득, 19세에는 음향의 전파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했으며 20세에는 파리 과학 아카데미가 개최하는 국제수학대회에 참가합니다. 이 대회의 도전 과제는 선박이 항해할 때 바람의 추진력이 최대인 돛대의 위치를 찾아라였는데 결과는 오일러가 2등을 해버립니다. 이 대회는 당시 유럽의 쟁쟁한 수학자들이 참가했으며 더 놀라운 것은 스위스는 내륙국이었기에 오일러는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학계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오일러, 20살의 나이에 요한 베르누이의 아들이자 절친이었던 다니엘 베르누이. 맞습니다. 유체역학의 베르누이 법칙을 만든 그 위대한 다니엘 베르누이가 있는 러시아의 베테르부르크 아카데미에 초청받았으며 26살에는 다니엘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후임으로 수학과장이 됩니다. 당시 수학계의 핫 이슈는 무한급수였습니다. 무한급수란 수를 무한히 더한다는 뜻인데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수학자 제논이 무한히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역설로 밝혀지면서 많은 수학자들은 무한급수의 무모한 계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문제는 바젤 문제였습니다. 바젤 문제란 제곱수의 역수의 무한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요한의 형 야곱 베르누이가 바젤 대학 근무 시절 출제하여 바젤 문제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수학자들은 대충 1.64라는 건 알아냈지만 정확한 값을 찾지 못했는데 혜성처럼 등장한 오일러가 바젤 문제의 답은 6분의 파이 제곱입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아니, 파이가 여기서 왜 나와? 수학자들은 파이의 등장에 한 번 놀라고 사인 곡선을 이용한 미친 증명에 2번, 아니 그냥 기절합니다. 또한 오일러 상수 감마도 발표하는데 감마는 자연수의 역수의 합, 즉 조화급수와 자연로그의 차의 극한으로 0.5772156땡땡땡으로 가는 상수입니다. 수학자들은 파이, 2, 감마를 묶어 수학의 3대 중요한 상수로 꼽기도 합니다.
바젤 문제와 오일러 상수는 모두 제타 함수에서 나온 것인데, 제타 함수란 자연수의 S제곱의 역수의 합으로 S가 1일 때는 조화급수, S가 2일 때는 바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일러는 제타 함수와 소수들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오일러 곱셈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토대로 130년 후 가우스의 제자 리만이 역대급 난제 리만 가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1735년) 한참 물이 오른 오일러는 전설의 문제를 만납니다.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입니다. 퀘니스베르크에는 프레겔강이 흐르고 7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모든 다리를 한 번씩만 거쳐서 지나는 경로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신발이 마르고 닳도록 다리를 넘나들었지만 오일러가 나타나 그런 경로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일러는 다리에 연결된 지역을 점으로 보고 다리를 선으로 연결하는 그래프 이론을 도입하여 연결된 선이 홀수개인 점을 홀수점이라 할 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경로는 홀수점이 2개이거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홀수점이 4개나 되니까 다리를 한 번에 건널 수 없는 게야. 또한 서양장기 체스 게임에서 나이트가 체스판 위의 모든 사각형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의 수를 구하는 나이트 투어 문제도 오일러의 작품입니다. 오일러가 제안한 그래프 이론과 한붓 그리기로 대표되는 회로 이론은 도형을 주물러서 변형하는 고무판 기하학 위상수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하학에서 오일러의 또 다른 위상은 오일러선, 오일러 다면체 공식입니다. 오일러선은 삼각형의 수심과 외심, 무게중심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미친 이론이며, 오일러 다면체 공식은 다면체의 꼭지점 V, 모서리 E, 면 F 사이에는 V 빼기 E 더하기 F는 E가 성립한다는 더 미친 이론입니다. 교과 과정에 나오는 모든 다면체는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사용된 비보노바 축구공은 12개의 정오각형과 20개의 정육각형으로 만든 복잡한 다면체로 꼭지점 60개, 모서리 90개, 면 32개, 60 빼기 90 더하기 32는 이 다면체 공식을 깔끔하게 만족합니다. 러시아에서 수학과정으로 승진한 이듬해 27살의 오일러는 스위스 출신 화가 게오르그 그셀의 딸 카타리나와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수학연구에 미친듯이 몰입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로한 탓에 오일러는 28세에 그만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며, 이때부터 오일러의 초상화는 한쪽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한편 오일러가 살았던 18세기는 소위 계몽주의 시대로 전 세계적으로 과학은 물론 인문학 전반에서 라부아지에, 달랑베르, 허셜, 몽테스큐에, 데이빗 휴움, 칸트, 로크, 루소, 애덤 스미스, 볼테르 등등 역대급 지식인들이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군주들은 지식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으로 땡땡 아카데미를 만들어 지식인들을 모으고 땡땡 편찬 사업 등등을 벌이는데, 대표적인 계몽군주로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러시아의 예카타리나 여왕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1701년 건립되어 벤처기업 분위기였던 프로이센 왕국은 1740년 28살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즉위하면서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과학자 중에 오일러, 문필가 중에 볼테르 정도는 보유해야 프로이센을 무시 못하지. 오일러는 젊은 벤처 사업가의 열정에 반해 14년간 정들었던 러시아를 떠나 프로이센의 베를린 아카데미로 향합니다. 오일러는 프리드리히의 지원으로 수학과학 연구에 몰입하게 될 줄 알았지만, 벤처기업 여건상 세무, 행정, 노무는 물론 궁전의 조경관리까지 열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유럽 학계에서 볼테르는 프랑스 출신의 재치 넘치는 독설가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계몽군주가 초청하기 딱 좋은 핵 인싸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볼테르에게 오일러 연봉의 20배를 주며 특급 연예인 대우를 해주었고, 틈만 나면 볼테르 앞에서 오일러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저 키클럽스는 계산만 할 줄 알지. 볼테르, 자네가 한 수 지도해주게. 프리드리히 대왕은 오일러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럽스라고 놀려대곤 했지만, 사실 수포자였던 왕이 열폭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에스퍼! 보통은 당장 러시아로 유턴했겠지만, 진정한 인품장인 오일러 선생님은 참무와 모독에 시달리면서도 베를린에서 25년간 근속하며 약 380편의 논문과 엄청난 학술적 성과를 냅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대왕의 여족하였던 아날트 데사우의 공주에게 편지로 수학을 지도했는데, 이 편지 200여 통이 모여 독일 공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베스트셀러 과학서가 되어 유럽의 많은 여성들의 과학계몽서로 활용됩니다.
1756년 오늘날 폴란드 지역에 슐레지엔을 두고 유럽국들이 좌충우돌한 18세기판 세계대전 7년 전쟁이 발발하는데 하필이면 오일러가 몸담았던 두 나라 러시아 대 프로이센 대혈투가 벌어지고 러시아가 승리하면서 프리드리히는 애장하던 부동산 슐레지엔을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1762년 러시아의 여왕 옐리자베타가 서거하면서 왕이 된 표도르 3세는 프리드리히의 진페님을 자처하며 슐레지엔은 형님 겁니다. 프리드리히에게 대가 없는 양보를 베풀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브란덴부르크가의 기적입니다. 이후 프리드리히는 완벽하게 부활하여 프로이센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오늘날 독일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프리드리히 대제로 불리게 됩니다. 한편 표도르 3세를 왕으로 둔 러시아 국민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7년 동안 뭘 한 건지. 특히 가장 빡쳤던 인물은 표도르 3세의 부인 예카테리나였습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데 이분이 바로 예카테리나 여왕입니다. 예카테리나는 즉위하자마자 성공한 벤처기업인 프리드리히를 벤치마킹하며 나도 개몽군주 할래요 라는 슬로건으로 프로이센에 빼앗겼던 부동산 오일러 찾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25년 동안 오일러는 러시아를 떠나 있었지만 러시아는 오일러에게 꾸준히 연구비를 보내주었으며 7년 전쟁 당시 러시아가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오일러의 농장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농장주가 오일러임을 알고 즉각 보상해 주었으니 오일러에게 러시아는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오일러는 프리드리히에게 구임자로 프랑스의 신성 라그랑주를 소개해 주었는데 프리드리히는 외눈박이 괴물이 두눈박이 괴물로 바뀌었네. 떠나는 순간에도 막말을 했습니다. 1766년 59세의 나이에 러시아 베테르부르크 아카데미로 컴백한 오일러. 이제야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만 5년 후 64세에는 남은 한쪽 눈의 시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제 두 눈이 똑같아지니 편해졌네. 오일러는 시력을 잃은 후 웬만한 계산은 암산하면서 제자와 손주의 손을 빌려 일주일에 한 번꼴 더 폭발적으로 논문을 만들어냅니다. 오일러는 음악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썼을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며 음악을 수학에 견입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일러의 많은 업적들은 천재의 다양한 발상을 콜라보해 만들어낸 교향곡이자 변주곡이었습니다. 변분법, 복소 변수론, 해석적 정수론, 관념수와 감마함수, 오일러 테르마, 오일러 라그랑도 정리, 완전수와 치마수, 소수의 밀도, 생성함수와 정수의 분할, 조합론의 완전순열과 제비 공식. 심지어 벤 다이어그램도 오일러의 발상입니다. 메스프레소가 수학 채널이라 수학 위주로 업적을 소개했지만 오일러 업적의 절반 이상은 수학 외에 천문학, 광학, 전자기학, 유체역학, 건축공학, 음향학, 논리학 등등 한마디로 오일러는 눈을 감고 우주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오일러를 과학사의 가장 창조적인 천재로 각인시킨 작품은 수학을 대표하는 5수의 교향곡 오일러 공식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은 수학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 극찬했으며 1988년 미국의 수학 잡지 Mathematical Intelligence는 피타고라스 정리, 근해 공식 등 쟁쟁한 공식 24개를 최종 후보로 올리고 2년이라는 투표 대장정 끝에 세젤라 공식은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리 놀랍지도 않은 뉴스를 전합니다. Anyway, 이 공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메스프레소에서 만든 3편의 영상 드모아브르 정리, 테일러 급수, 오일러 공식을 순서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러는 수학계의 가장 창조적인 천재로 종종 수학의 모차르트로 불립니다. 한편 청력을 잃고도 영웅, 운명, 전원은 물론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 합창으로 음악의 대통합을 이뤄낸 베토벤에도 비유됩니다. 가장 창조적인 수학자, 두 눈을 잃고도 수학의 대통합을 이뤄낸 수학자, 두 얼굴의 사나이 오일러는 수학의 모차르토벤이었습니다. 1783년 9월 18일 76세의 노학자 오일러는 이날도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고 열기구의 비행 문제, 전황성 궤도의 계산을 제자들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담배를 피우던 오일러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위대한 수학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콩도르세는 죽음이 드디어 오일러의 계산을 멈추게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과서에 많은 기호들은 오일러가 만들거나 대중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수학자 클리포드 트루스델은 18세기 수학과학의 4분의 1은 오일러가 집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수학자 에네스톰은 1910년부터 4년간 오일러의 방대한 자료를 866편으로 분류하여 E1부터 E866까지 에네스톰 넘버를 리스트업합니다. 오일러의 모국 스위스의 오일러 위원회에서는 1911년부터 오페라 옴니아라는 오일러 전집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80여 권이 제작되었으며 110년이 넘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2002년에는 미국에서 오일러 협회가 결성되었고 두 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어 오일러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오일러 아카이브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오일러 아카이브에 가면 에네스톰 넘버, 오페라 옴니아를 보실 수 있는데 몇 페이지만 봐도 압도됩니다. 오늘날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오일러는 대표적인 위인으로 손꼽힙니다. 우표와 화폐에 오일러가 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 두 편의 영상을 모두 보게 되면 최고의 수학자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일러는 1707년, 가우스는 70년 후인 1777년에 태어났으며 두 분 다 70대 중후반까지 살았습니다. 가우스에게 최고의 수학자는 오일러일 수 있지만 오일러는 가우스를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가우스가 아기 때 아버지 장부에서 계산 오류를 지적질한다는 명성이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이제 6가지 항목에서 두 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의력은 가우스의 창의력도 엄청나지만 오일러의 창의적 발상은 정말 미쳤다고 표현됩니다. 오일러가 모차르트인 이유입니다. 오일러 승! 완성도는 오일러의 시대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 지식이 폭발했던 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시기였고 70년 늦게 태어난 가우스는 19세기의 학자로 분류되며 19세기는 엄밀함의 시대였고 그중 가장 엄밀했던 가우스의 압승입니다. 3대 수학자로는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가 꼽힙니다. 오일러가 없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세 분 중 누군가를 내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가우스 승! 업적의 위대함은 백중세입니다. 18세기 수학은 오일러가, 19세기 수학은 가우스가 이끌었습니다. 무승부! 성과의 양은 866편의 논문으로 오일러가 압도합니다. 가우스는 공격받는 게 싫어서 공개하지 않은 게 많은데 발표되었다면 수학이 50년은 앞당겨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오일러 승! 인품은 가우스는 다른 수학자를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일러는 다른 수학자를 인정하고 죽는 날에도 손자와 제자들을 가르치며 수학을 즐긴 진정한 위너입니다. 이 방식으로 비교하면 오일러 판정승! 다음은 베티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과학자 투탑은 뉴턴, 아인슈타인, 이과 원탑은 가우스, 수학자 원탑은 오일러입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바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